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리더 호퍼링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진짜 뭐 그 역사라든지 배경 지식을 꼼꼼히 넓게 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거, 점수 잘 받는 방법을 공부하는 약간 뭐 그런 편법이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지름길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거죠. 뭐 그런 좋은 비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성적을 잘 받는 방식은 올바른 방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내 시간을 넣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을 잘 받는 게 올바른 거죠. 네, 머리에도 담고 지식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학원생들은 학점을 잘 준다는 걸 알고서 대학원생들 수학 과목을 들어가지고 학점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는 리더 호퍼링의 꿀팁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공 과목은 항상 듣는 사람이 적을 때 수강하라. 그래야지 학점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낙제했거나 진지하게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점수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남자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예쁜 여자가 앞줄에 앉으면 그런 수업은 듣지 마라. 왜냐하면 여학생한테 점수를 더 주기 때문이다. 막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근무 시간에 가능한 한 교수님을 자주 찾아가라. 교수는 잘 아는 사람에게 학점을 짜게 주기 어렵다.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포링이, 그러니까 그 리더포링이 왜 유명하냐면 어떻게든 간에 멍거가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책에서 인용이 됐던 말이어서. 그러니까 찰리 멍거가 한번 언급을 해줘서 더 유명해진. 찰리 멍거는 책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쓴 거의 유일한 책에서 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찰리의 연감, 그 책을 아마 찰리 멍거의 친구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인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도 보통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사실 매크로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뭐 소로스랑 밑에 친했으니까, 소로스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소로스도 그런 환투기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식도 많이 했고, 좀 독특합니다. 근데 아까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우리가 리더포링이라는 것도 유명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봤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틈새를 찾아내서 돈을 벌 기회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 중에 학계를 엄청 폄하했죠. 뭐 랜덤 워크 뭐 이런 거. 약간 좀 괴팍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괴짜 천재, 만능 천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머리는 좋았던 사람. 이분이 전미 스쿼시 챔피언도 했던 분이에요. 스쿼시 치는 거. 그거. 게임도 잘했고. 게임도 잘하고 도박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뭐 아까 조지 소로스한테 발탁돼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97년 우리 IMF 외환 위기가 겪었던 그게 아시안 외환 위기였죠. 아시안 외환 위기. 이때 한번 파산을 했고, 2007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번 또 파산을 했고. 근데 이분이 과연 처음부터 투기꾼이었을까? 그러니까 자라오는 환경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이거 보면은 삼촌한테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투기를 좀 많이 배웠던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저 혼자서 느낌으로는 여기는 주인공이 한 둘이 더 있어요. 주인공이 두 명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한 명은 본인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실패한 투기꾼이었던 그 할아버지 마틴 리더호프예요. 자기 친할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유명하냐면 리버모어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아하, 그 피를 물려받은 거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 할아버지는 이제 리버모어를 따랐지만 1929년 대공한테 파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이 처음에 한 번 읽으면 잘 뭐야 하다가 재미로 몇 번 읽으세요. 상당히 흥미로운 연결점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집안 내력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파산의 경험 때문인지 항상 강세장이라도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말이 나냐면 할아버지는 맨날 돈 벌었던 게 철도주밖에 없으니까 철도주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냥 성공 공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의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는 다 망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산업이 계속해서 변해가면서 미국을 이끌었다는 거죠. 주식 얘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마틴 리더호프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조지 소로스 얘기가 나와요. 소로스에게서 많이 배웠고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소로스도 이 책 그 추천사 보면 모두 유용한 책이 다 있지만 아마존의 추천사에도 이게 나옵니다.
소로스도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뛰어나다고 봤던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언급하셨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슈퍼스타? 1994년에 네. 일본에 투자를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네. 94년 때 엔화와 달러 상근가를 상관도를 갖고서 그 당시에 그 특징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결국 왜 망했냐면 일본을 근거지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억나겠지만 태국이 먼저 외환위기 전염되잖아요. 예, 바트와가 폭락했었죠. 그러니까 97년 7월 1일에 사실 중국이 홍콩을 되찾는데 그 다음 날에 태국 중앙은행이 고정화폐 포기해요. 그때 그러면서 바트와가 폭락했는데 네. 그게 돌아가지고 그게 일본 왔다가 한국까지 왔던 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니더 호퍼는 그 당시에 태국의 주시장에 은행줄 많이 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서는 이 사람이 바트와 투기로 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태국의 또 포지션을 많이 늘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태국 주식을 사려면 그쵸, 그 그쵸. 나라 통화로 샀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강제 청산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재기에 성공해서 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는데 2007년 금융위기 때 또 망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냐? 자기는 할아버지를 공격적 비판해요. 할아버지는 대공황 때 파산했으니까 너무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 했지만 자기도 파산한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이 진짜 네. 대단한 게 네. 1996년까지 16년 동안 네. 연복리 35% 수익률. 맞아요. 16년간 35% 연복리로 쌓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번 파산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자기 트로피 같은 거 가져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거의 이제 있던 빤스 빼고 다 판 거죠. 그래서 재기를 했는데 이후에 5년 동안 연복리 50% 수익률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뭐 돈 벌 때는 어마어마한 당연히 레버리지를 많이 쓴 거죠. 롤러코스터도 그런 롤러코스터가 없는 거죠. 매우 좋다가 한 번에 망하고 매우 좋다 한 번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는 또 하나의 자주 인용되는 리버모어가 인용되는데 우리가 리버모어를 저도 이제 최근에 리버모어 책을 다시 좀 만지는 게 있어서 리버모어가 니더 호퍼와 뭐가 차이가 있다 보면 리버모어는 일찍 자살했고 락스타 일찍 죽고 나면 계속 표현받잖아요. 그쵸. 표현하기 니더 호퍼는 너무 오래 살은 거죠. 니더 호퍼가 지금 한 70대 후반? 표현이 그런데 계속 망한 뒤에도 계속 이제 사는 거죠. 이분이 더 웃긴 건 이 책이 가장 1990년에 썼대요, 글을. 97년에 책이 나왔는데 네. 책 나오고 바로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막 듣지 않았던 게. 그쵸, 망한 사람 책 뭐하러 사서 보냐? 그 전까지는 엄청난 스타였죠. 이 책이 시작할 때 보면 계속 일본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도 일본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성과를 보냈던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리버모어도 알다시피 뭐 그 초기에 29년 폭락 이전에도 한 3번 정도 파산했었고 리버모어의 어느 차가 해상이라는 책이 엄밀히 말하면 1930년대 초에 망한 후에 어떤 책 써가지고 좀 돈 좀 벌어가지고 해보려고 썼던 책이란 말이에요. 기자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인세로 그러니까 뭐 시드머니를 모으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투기라는 게 그만큼 아까 제가 파르마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독과 같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투자의 영웅들이 말로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좀 락밴드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같이 투자는 좀 클래식 음악 같이 차분하고 뭔가 정교한데 락은 막 즉흥성이 있잖아요. 막 그런 스타일처럼 뭐 리더포를 좀 별로다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상당히 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이 사람이 집착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서부터 뭐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투기라는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게 단어가 원래 로마의 스페‌큘라레라는 직업에서 유래했다고. 이게 스페큘라레가 뭐냐면 그 배 뒤에서 고기가 낚가 올리기 좋은 지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어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물고기들 이제 어군 탐지기 비슷한 거예요. 어군 탐지기. 옛날에 그러면.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책 마무리 막판에 갑자기 낚시에 관한 책 얘기를 해요. 여러 방면의 조회가 많아. 그렇죠. 낚시로도 투기해본 거 아닙니까 이분은? 아니 이 사람 누가 월척 났나? 투기와 낚시법이 유사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이 책을 읽다 보면 네. 이런 분들은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뭔가 딱 정리된 걸 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네. 이 책이 도대체 뭐야? 근데 그래도 주식시장에 뭐 이런저런 뭐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그 꽤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평생을 그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결시켜온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결국은 이 투기라는 게 결국 고기를 낚아올 스페큘라에서 유리했다고 말하면서 낚시를 잘하면 뭘 알아야죠? 날씨와 조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나갈 때 더 중요한 거는 어류의 생태계를 이해해야 된다. 어떤 어류는 어디에 살고 어떤 수온에 살고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낚시를 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 낚시하는 곳, 하지 말아야 할 곳. 어떤 물고기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물고기를 잡고 그쵸, 싶으면 그쵸. 그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먹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쵸. 적절한 적절한 시간 밤에 던지냐 낮에 던지냐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맞는 있어요. 말이에요. 네. 물고기가 그 낚싯대 안 잡히면 무언가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거 읽다가 제가 형광펜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스타일이 좀 재밌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저는 읽다가 굉장히 투자 그루들이 했던 말들과 통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 한마디로 이 사람 왜 갑자기 다윈의 종의기원 얘기를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참 괜히 한번 책 읽고서 책 쓰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네네. 글 쓰다 괜히 한번 인용구 넣어주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는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책은 이 네. 책에서 투기꾼이 뭐냐면 금융 생태계를 이해하고 진화하면서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꾼이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지 못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파르마콘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었는데 네. 독이 돼서 죽으면 그건 투기꾼으로서 투기꾼이 아닌 거예요. 음. 사실 자기도 실패했지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두 번이나. 그렇죠. 죽었죠. 마지막에 최종 파산했어요. 2007년에. 완전 파산. 아니 지금 뭐 책도 쓰시고 뭐 펀드가 잘 먹고 파산했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 환경 변화를 읽으면서 살아남는 자.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날씨에도 적응해야 되고 날씨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네네네. 점점 더 더워져요. 그 전 세계가. 예. 그게 적응하는 조류가 있을 거고 못 살아나는 조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낚시꾼은 적응한 그 어류를 찾아가지고 골라내야겠죠. 옛날에는 남해안에서 물이 좀 더 차가울 때 잡히던 어류와 생태계가 또 변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중간중간에 한 두 번째 읽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표시했던 건 뭐냐면 정말 재밌어서 표시를 한 건데 일반 투자자 펀드 매니저 스캐퍼 등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변화하는 환경 속에 진화한 사람들은 생존한 사람들이 있고 생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뭐 투기만 맞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 참가자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계니까. 네네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있는데 이게 좀 잔인한 말을 하더라고. 동장이 큰 굶뜬 대중이 먹잇감이라는 거야. 살벌한데요? 이 책 되게 쉬운 책이고 이렇게 대강 읽으면은 그런데 네. 이렇게 그 투자 언저도 좀 일단 경험도 있으시고 젊던 트레이더로서 한번 좀 이렇게 영화 볼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와닿는 게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가장 화려한 시기. 자식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굶뜬 대중을 갖다가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이거 성공한 투기꾼에 대해서는 좀 빌런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은 통찰력이 직관적이고 굉장히 명쾌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실패한 투자자인데 투기꾼인데 내가 왜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질문 던지시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 금융시장이 생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이 투기 시장에 다들 매료돼 왔잖아요. 뭐 김 대표님도 엄청나게 그런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수많은 시장에도 우리 시장에 투기꾼들이 있었잖아요. 막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 사람은 여기에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한 투기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막 넘치고. 그러니까 억누를 수 없는 오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자기 재수가 좋았던 게 이 아버지가 원래 그 법대를 나와서 경찰서에 계셨거든요. 근데 네. 아버지가 그 부임했던 파출소 경찰서가
출판사가 많았던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제공을 받았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그 소로스 얘기를 하면서 소로스가 왜 위대하냐 얘기할 때 네. 소로스는 하여튼 아무리 자기가 포지션이 실패해도 쫄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남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이제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사실 리더포드는 자기가 투기 시장의 한가운데서 돈을 벌고 잃었던 걸 다 보여줘요, 여기서. 이 뭐 성공한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주제에 우리는 시장에 번역이 되었고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보다 과거보다 훨씬 숫자를 보기 좋아진 시대에 왔는데 네. 숫자를 보고서 변화를 인지해서 그것을 그 생태계에 적응해야지만 투기자든 투자자든 생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얻기에는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지난 내 투자 방식이 네. 우리 다 꿈꾸잖아요. 왜 안 될까? 가치 투자자로서 막 성공하고 싶은데도 안 될 때 뭘까? 그런 부분도 여기서 좀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시장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음에도 왜 이렇게 결이 다른 투자의 길에 나섰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시기에 의미 있게 보였던 결과들이 이후 시간이 좀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시기에는 의미 있게 보이지만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 책 전체로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책을 관통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519페이지에서 얘기하는데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고 또 새롭게 왜 그러냐면 생태계를 이해하니까 먹히고 먹어야 되니까 그 서로 살아남으려면 또 변화할 거 아니에요. 먹히는 애들이. 그러면 또 먹힌 애를 먹어야 되니까 또 진화해야 되고. 정말 잔인한 시장을 얘기한 건데 맞지 않나요? 그렇죠. 상어떼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월가를.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또 변한다는 부분. 이것을 아마 이 책에서 끝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해요.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게임 얘기를 하면서 숨바꼭질 게임 얘기를 막 갑자기 해요 또. 숨바꼭질 게임을요? 숨바꼭질 게임. 그걸로도 투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 체스했던 경험 또 이 사람이 그 체커 게임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했던 경험이 다 연결된다니까. 처음에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세요. 네네네. 여기 내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뭐야 이거 도대체 하는데 계속해서 환경이 변화했을 때 게임할 때도 적응해야 살아남았고 뭐 이런 걸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숨바꼭질 게임할 때도 어떻게 지형을 이용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게임을 잘하려면 다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틈새를 발견하고 적응해야 되고 환경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 책이 아마 이 책에서 어쩌면 딱 답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지? 저 공식이 뭐야? 이런 걸 말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금융 생태계에서 당신이 포식자로 살아남기려면 먹히는 자가 아니라 포식자로 되기 위한 사고의 틀? 이것을 되게 강조한 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형도 읽어야 되고 계절의 변화도 읽어야 되고 심지어 화살을 쏠 때도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되듯이 투기꾼들도 그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 성공한다.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준 거네요. 근데 국내에서도